2012년 9월 이른 아침 난징 토러지아 먹자골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매일 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먹자골목이었고 그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가 거리에 버려져 있었다. 환경미화원 나오리 씨도 동료들과 함께 지저분한 먹자골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동료 중 한 명인 왕씨 여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와 투덜거렸다. 그리곤 멀쩡해 보이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지냐며 요즘 사람들은 낭비가 심하다고 혀를 찼다. 그녀는 모양이 온전한 너겟 조각 하나를 집어들며 아깝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던 라오리의 눈빛이 심각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너겟의 모습은 케첩이 듬뿍 뿌려진 채 버려져 있었고 라오리의 시선은 조각난 너겟의 단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실 그는 1970년대 젊은 시절 중월전쟁의 의무요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었던 참전용사였다. 당시 그는 최전선에서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를 처리해야 했고 인간의 살점이 찢기고 태워진 참혹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월이 흘렀어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라오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너겟 조각들을 보며 그것이 흔한 닭이나 돼지고기의 질감과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챘다. 겉보기엔 패스트푸드처럼 튀겨져 있었지만 결은 지나치게 섬세했고 색도 어딘가 낯설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라오리는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았고 곧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전쟁터에서 맡았던 사람의 겉과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너겟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라오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너겟의 DNA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다. 환경미화원 라오리의 예상대로 그것은 익혀진 인체 조직이었고 겉에 케첩을 뿌려 마치 흔한 치킨 너겟처럼 위장돼 있었던 것이었다. 조직검사 결과 표면에는 가열 및 조리 흔적과 케첩 도포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섭취 목적이라기보다 악취 은폐와 음식물 쓰레기 위장 그리고 DNA 손상 유도를 노린 처리로 판단되었다. 경찰은 먹자골목에 위치한 모든 쓰레기통과 음식물 수거 라인 및 근처 하수관을 샅샅이 수색했다. 며칠에 걸친 수거물 선별과 하수구 정밀 탐색 끝에 추가 시신 조각이 확보되었고 그 중에는 피부 조직, 내장, 손가락 등 다양한 부위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다수의 조각이 가열 후 냉각된 수축 패턴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해동과 재냉동의 결빙 흔적과 과도한 수분 손실이 관찰되었다고 전해진다. 포렌식 팀은 조각들을 체계적으로 대조 재구성하여 여성 1인의 사체임을 특정했고 너겟이 된 피해자는 20대 초반, 신장 165cm 전후, 마른 체형, 출산 및 수유 이력이 없는 인물로 추정했다. 다만 두부는 확보되지 않아 신원 특정의 핵심이 되는 치아 안면 분석이 불가능했다. 조각들의 냉동 해동 반복 소견을 근거로 수사본부는 범인이 일정 기간 대용량 냉동 설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난징 시내 및 인접 지역의 가전 매장 판매 기록, 온라인 플랫폼 주문, 중고 유통을 전수 확인하였으나 월간 수천 대 수준의 거래량과 현금 위주의 중고 거래, 일부 비실명 온라인 구매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편 CCTV 분석도 병행되었다. 먹자골목 일대 약 40여 대의 카메라 영상이 프레임 단위로 검토되었고 분석 결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인물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해당 인물은 검은 우비를 착용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비닐봉투를 들고 사각지대 인근을 왕복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화질 제한으로 얼굴 식별은 불가했으나 용의자의 보행을 분석한 결과 신장 약 170cm, 왼손 사용자 보폭이 빠르고 약간 굽은 체형이라는 특성이 도출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물증 확보를 위해 경찰은 수거 봉투 내외면을
정밀 조사했다. 그중 비닐봉투 안쪽에서 땀에 젖은 지문 한 점이 검출되었고 이를 장수성 범죄자 지문 DB와 대조했으나 일치 결과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수사본부는 범인이 전과가 없거나 등록 이력이 없는 인물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후에도 쓰레기 매립장 역추적 수색, 인근 배수 라인 추가 개방 조사, 야간 순환 투입 등이 이어졌으나 결정적 신원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포렌식 팀은 확보 조각을 바탕으로 단일 피해자 소견을 유지했고 현장팀은 투기 동선의 반복성을 근거로 순찰을 강화했으나 투기자 실물 식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사건은 약 2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된다. 실종 2014년 7월 22일 난징시 공안국은 옌청시의 공안국으로부터 실종신고 협조 공문을 받게 되었다. 신고자는 옌청시에 사는 어느 노부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이 난징시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는데 약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난징시 경찰은 옌청시의 경찰로부터 실종자의 이력과 용모, 신체적 특징 등 실종자의 정보를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종 수사를 하던 중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실종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2년 전 너겟 사건의 피해자로 추측되는 여성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나이, 165cm가량의 키, 출산 및 수유 이력 없음, 그리고 마른 체형, 모든 것이 일치하였다. 경찰은 노부부의 DNA와 2년 전 너겟 사건의 피해자 DNA를 비교하였고 그들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인한다. 경찰은 노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노부부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말에 의하면 너겟 사건은 2012년 9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실종된 딸은 2012년 9월 이후에도 3에서 5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취해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DNA의 결과는 틀림이 없었다. 경찰은 노부부가 받았던 연락은 모두 메시지뿐이었으며 노부부가 딸에게 전화를 걸면 거의 대부분 전화가 꺼져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노부부의 딸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딸을 위장하여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노부부의 말에 따르면 3에서 5일에 한 번씩 오던 문자도 차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1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부부는 자신들의 딸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 신고 일주일 전 노부부는 딸이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의 딸이 3개월간 집세를 내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그들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여 바로 딸이 살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딸의 집은 잠겨 있었고 문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집주인을 통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안은 오랫동안 비워진 듯 먼지가 가득하였다. 그리고 딸의 서랍에서 10만 위안의 현금이 발견되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집세를 3개월간 내지 못한 딸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노부부는 그 돈으로 집주인에게 집세를 치르고 딸의 얼굴은 결국 보지 못한 채 옌청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다. 경찰은 실종 수사를 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딸의 신원과 직업 등을 물었는데 노부부는 매우 당황하며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실종된 노부부의 딸은 20대 초반의 허칭칭이라는 여성이었고 노부부가 딸의 신원에 대해 알리기 꺼려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직업 때문이었다. 허칭칭. 그녀는 시골에서 태어났으나 시골의 여타 여성들의 고생한 듯한 외모와 달리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고 한다.
허칭칭은 20살 무렵 고향 연청을 떠나 대도시였던 난징으로 향했다. 시골을 벗어나 대도시 난징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시골 여성들은 허칭칭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배움이 길지 않았던 그녀가 도시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지 않았고, 식당 서빙이나 마트 계산원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지만 월급은 방세와 끼니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생활은 빠듯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고향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는 싫었다. 난징에 올라온 초반에는 그래도 집에 자주 전화를 걸었다. 부모에게는 고급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씩씩하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고 결국 허칭칭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 유흥업소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화류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업소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단정한 외모와 큰 키로 인해 그녀는 곧 단골 손님들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허칭칭은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 화류계에 빠르게 적응했고 아름다운 외모까지 더해져 그녀를 찾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고 곧 업소의 에이스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혹자는 애초에 허칭칭이 연청을 떠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난징에서 화류계 생활을 하겠다고 알리고 떠났기 때문에 연청을 떠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부모님과의 멀어진 사이만큼 허칭칭의 수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녀는 번 돈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며 스스로를 치장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화장품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그녀의 방을 채웠고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하게 변해갔다. 허칭칭은 부모와의 연락을 점점 줄였다. 초반에는 꾸준히 안부를 전하던 딸이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부터 부모는 그런 딸을 부끄러워하였고 허칭칭도 부모님과 어색한 사이가 된 것이다. 허칭칭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소녀가 아니라 화려한 소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도시 여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수사재개와 결정적 단서. 노부부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너겟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다. 허칭칭은 상경한 뒤 처음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으나 점차 생활고가 심해지자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당시 허칭칭이 일하던 유흥업소를 찾아가 수사하였고 마침내 허칭칭과 함께 일하던 동료를 찾았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허칭칭은 예쁘고 손님들과 대화도 잘 통하여 업소에서 에이스 여성이었다고 했다. 특히 당시 허칭칭의 단골 손님들 중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단골 손님은 허칭칭에게 빠져 업소로 출근하다시피 하며 업소에서 많은 돈을 탕진했던 손님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허칭칭은 동료에게 자신이 남자를 하나 물었는데 그 남성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어 이 생활을 접을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2012년 6월 에이스 생활을 청산하고 업소를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허칭칭에게 빠져 업소로 출근하다시피 했던 그 손님도 그날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허칭칭의 동료는 그 남성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 딱 한 가지 그 남성이 아우디를 타는 남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경찰은 허칭칭이 일했던 유흥업소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아우디를 탄 남성을 알아보았다. 아우디남은 업소의 다른 여성들과는 거의 소통이 없었고 때문에 아우디남에 대한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러던 중 유흥업소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아우디를 타는 남성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게 된다. 아우디를 타는 남성의 이름은 차오웨이라는 남성이며 유흥업소에 올 때마다 주차요원에게 발렛 파킹을 맡겼으며 업소를 떠날 때도 주차요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가져오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한 이유로 주차 요원은 차오웨이로부터 많은 팁을 받게 되었고 자신에게 많은 팁을 안겨주었던 아우디남 차오웨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만남. 차오웨이는 1983년생으로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차오웨이는 좋은 사교육을 받았고 난징대학교 교통학과를 졸업하게 된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부모님의 후광으로 손쉽게 국유기업에 입사하였고 초고속 승진을 하며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동문의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이는 겉보기에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 그리고 모범적인 가장처럼 보였다. 차오웨이는 업무 특성상 접대 자리가 매우 많았다. 2010년 당시 아내의 임신으로 신체적 외로움을 크게 느끼던 차오웨이는 유흥업소에서 젊고 아름다운 허칭칭을 만나게 되었다. 허칭칭의 아름다움은 술자리에서 차오웨이를 더욱 더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또한 당시 아내의 임신으로 신체적 공허함에 빠졌던 차오웨이는 그날 허칭칭과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일종의 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허칭칭은 차오웨이에게 매력을 느꼈고 차오웨이도 그런 허칭칭이 좋았다. 곧 둘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은밀한 사랑의 끝. 차오웨이는 허칭칭에게 선물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즐기며 유흥업소의 세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사치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둘은 보통의 연인처럼 데이트를 했고 허칭칭의 집에서 미래도 즐겼다. 허칭칭은 차오웨이와의 관계가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반대로 차오웨이는 허칭칭을 단순한 엔조이 관계라고 생각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허칭칭은 차오웨이를 욕심내기 시작했다. 때때로 허칭칭은 차오웨이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 차오웨이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웃어 넘겼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허칭칭의 태도에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절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한다면 유흥업소 여성인 허칭칭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허칭칭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차오웨이는 결국 허칭칭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허칭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매우 격분하였다. 그리곤 자신과 이별을 하려면 이별비를 내라며 차오웨이에게 100만 위안을 요구했다. 이별비를 내지 않으면 차오웨이의 회사와 가족을 찾아가 자신과의 관계를 모두 말하겠다며 차오웨이를 압박하였다. 차오웨이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100만 위안은 국영기업에 다니는 차오웨이에게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았으나 69만 위안이 한계였고 이를 허칭칭에게 전달하며 더 이상 돈을 구하는 것은 힘들다고 읍소하였다. 허칭칭은 이를 받아들였고 짧은 불장난의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이별할 수 있었다. 둘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2년 8월 허칭칭이 실수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생기며 둘의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 서글펐던 허칭칭은 외로운 감정을 느꼈고 한때 자신에게 따뜻했던 전 남친 차오웨이를 생각하며 그에게 연락하게 된다. 차오웨이는 큰 돈을 지불하고 배운 인생의 교훈을 잊었던 것 같다. 바보 같은 차오웨이는 이런 허칭칭의 연락에 응답하고 딸랑딸랑 허칭칭에게 달려갔다. 다시 재회한 둘은 안 좋았던 과거는 깡그리 잊어버린 채 예전 연인 관계였던 시절처럼 뜨거웠다. 허칭칭은 다시 한번 차오웨이에게 미련이 생겼고 다시 차오웨이에게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할 것을 종용한다. 하지만 다시 현자가 된 차오웨이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허칭칭은 이에 크게 분노하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이전에 덜 지급된 이별비 31만 위안을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차오웨이는 더 이상은 돈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허칭칭은 다시 한번 차오웨이의 가족을 들먹이며 차오웨이를 겁박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아우디 차량의 가치가 31만 위안 이상이니 그것을 놓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던 차오웨이는 허칭칭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격분한 허칭칭은 즉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당장 차오웨이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전화기를 들어올렸다. 이를 본 차오웨이는 허칭칭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허칭칭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노한 허칭칭은 포기하지 않았고 집요하였다. 이에 차오웨이는 허칭칭의 목을 졸랐고 이는 허칭칭이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허칭칭은 사망하게 되었다. 너겟이 된 사랑. 허칭칭이 숨을 거두자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차오웨이는 허칭칭이 다시 눈을 뜰까 혹은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이닥칠까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차오웨이는 빠르게 허칭칭을 숨겨야 했고 몸 전체를 옮기게 된다면 쉽게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형 냉동고를 구매하였고 기타 도구들도 구매하였다. 허칭칭의 집에도 냉장고가 있었으나 칭칭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작았다. 몇 날 며칠이 걸렸다. 칭칭은 모두 분해되었고 냉동보관되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칭칭을 유기한다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차오웨이는 칭칭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하자면 해동하여 쪄내고 튀김옷을 입혀 튀겼고 케찹을 뿌려 음식으로 위장하여 먹자골목에 유기한 것이다. 이후 그는 허칭칭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종종 연락하며 허칭칭이 마치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허칭칭의 이름으로 집세를 지불하였다. 이후 2014년 초 이만하면 되었다고 판단한 차오웨이는 위장 연락과 집세 지불을 중단하였다. 체포. 경비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차오웨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차오웨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차오웨이의 지문을 확보하여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지문과 대조하였다. 지문은 일치하였고 경찰은 차오웨이를 긴급 체포하였다. 차오웨이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지문 감식 결과를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허칭칭과 자신의 관계, 갈등, 그리고 살해 후의 잔혹한 은폐 과정까지 스스로 털어놓았다. 2014년 난징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차오웨이가 허칭칭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점을 들어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순간적인 충동과 생활고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지만 칭칭을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잔인무도하였기에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차오웨이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만약 라울이라는 전쟁터에 참전했던 의무요원 출신의 환경미화원이 없었다면 평생 미제 사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허칭칭은 실종 처리되었을 것이며 차오웨이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차오웨이 자신도 이런 식으로 범행이 들통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필 환경미화원이 참전했던 의무요원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일들을 보면 새삼 하늘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